파란색 여권 한 장이 유럽의 국경 규칙을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전 세계 190개국의 문을 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유엔 산하 이민정책 감사관인 한 30대 여성 전문가는 수천만 건의 출입국 기록을 점검하다 이해할 수 없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여권만은 줄이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왜 문제 발생이 거의 0에 가까웠을까? 데이터 현장, 그리고 50년 전의 기록까지 190개국의 문이 열리기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 유럽 최초로 한국 여권에 자동 게이트를 허용하게 만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 지금 공개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저는 마리아 로페즈, 39살입니다. 유엔 산하 이민정책평가팀에서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죠. 이 일을 12년째 하고 있지만 그날처럼 화면 앞에서 손을 멈춘 적은 처음이었어요.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유럽 한 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비회원국 자동 통과 제도를 감사하는 거였죠.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나라 여권. 소지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입국 심사를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제도였어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데이터 검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화면을 켰어요. 입출국 로그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수천만 건이었죠. 저는 경고 알림 항목부터 정렬했어요. 서류 미비, 불법 체류 의심, 추가 심사 요청. 예상대로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특정 국가 하나만 경고 알림이 거의 뜨지 않았어요.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데이터 필터를 다시 걸었죠. 결과는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겠거니 생각하며 국가명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손가락이 멈췄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 입국 건수는 적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위권이었죠. 그런데 문제 발생 비율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딱 한 줄만 적었습니다. 왜 한국만 안정성이 깨지지 않지?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데이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제가 적다는 게 아니었어요. 변동이 없다는 수준이었죠. 입국자 수가 늘어나도 성수기가 와도 한국 데이터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 손으로 그어놓은 기준선처럼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공항 활주로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들이 쉼없이 오고 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저 비행기들 안에 수백 개 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을 거라고요. 그 중에서 단 하나 예외가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한국 데이터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숫자가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지. 파봐.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입국 기록만이 아니라 출국 기록, 체류 기록, 민원 발생 기록까지 전부 펼쳤어요. 손끝이 자판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숫자가 계속 쌓였죠. 그런데 결론은 같았어요. 한국은 어느 항목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선진국 데이터를 전부 합쳐도 나오기 힘든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메모장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왜 한국만 안정성이 깨지지 않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요. 숫자는 확실했어요. 하지만 설명은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데이터 속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불법 체류율, 서류 미비 건수, 추가 심사 비율, 민원 발생 빈도. 항목을 하나씩 교차 검증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성수기 데이터였어요. 보통 입국자 수가 급증하면 문제도 함께 늘어나죠. 심사관들이 피곤해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민원이 터져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여름 휴가철 데이터를 펼쳤어요. 7월과 8월, 입국자 수가 평소보다 3할 가까이 늘어난 기간이었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예상대로 경고 알림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한국 데이터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프선이 평평했어요. 입국자는 늘었는데 문제 발생률은 그대로였습니다.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다시 확인했죠. 필터를 바꿔가며 3번, 4번 돌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감사 대상 기관 실무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죠. 저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확인해 보셨어요? 그는 잠깐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한국 기록이요? 저희가 자주 봅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자주 본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품질 관리할 때 기준값처럼 쓰거든요. 한국 데이터가 흔들리면 시스템 오류부터 의심할 정도예요.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준가, 표준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 여권이 단순히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신뢰 구조 자체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죠. 한국 데이터의 평평한 선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정책을 바꾸려면 숫자만으론 부족하다는 걸요. 위원회를 설득해야 했고, 외교 라인을 통과해야 했고, 무엇보다 왜 한국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어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불법 체류율 0.1%, 추가 심사 비율 0.3%, 민원 발생 거의 없음. 숫자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종이 위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 안정성은 어디서 오는가?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데이터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과정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화면 속 그래프가 사라졌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장 관찰을 포함해서요. 상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2주 정도요. 좋아. 하되 확실하게 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 터미널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쉼없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요. 숫자는 확실했어요. 하지만 설명은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이제 현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죠. 중간 브리핑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잡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위원 6명이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죠. 저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평평한 선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죠. 현재까지 분석 결과 통계상 최적 후보는 한국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위원 한 명이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이요? 왼쪽 끝에 앉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안정성 면에서 가장 일관된 패턴을 보입니다. 아시아 국가를요? 그는 다시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시아라는 단어에 묘한 강조가 실려 있었죠.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지역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상사가 따라 나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리아, 외교 라인에서 연락 올 거야. 왜요? 한국을 언급했잖아.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데이터가 그렇다는데 뭐가 문제죠? 상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료는 맞아. 근데 정치는 다르거든.
그날 오후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외교 라인 담당자였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죠. 로페즈 감사관, 보고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재검토요? 어느 부분을요? 국가 선정 부분이요. 아시아 특정 국가의 문을 열면 복잡해집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유럽 내에서도 밖에서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15명쯤 모여 있었죠. 정책팀, 외교팀, 법률팀.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반대 의견이 쏟아졌어요. 아시아 국가 하나를 먼저 허용하면 다른 나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국이 압박할 겁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데이터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죠. 데이터를 무시하자는 건가요? 무시가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정책팀장이 말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중함과 회피는 달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 제 보고서가 조각조각 해체되는 걸 지켜봤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어요. 사흘 후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상사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죠. 당장 사무실로 와.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무실로 뛰어갔죠. 문을 열자마자 상사가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 기사 제목이 떠 있었어요. 유엔, 특정 국가 특혜 의혹.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회의 자료 일부가 흘러나갔더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넘긴 겁니다. 기사는 유엔이 아시아 특정 국가를 밀어주려 한다고 썼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내가 브리핑에서 한국 언급한 거 새나간 거야. 상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큰일이야.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데이터가 맞다고 해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여론이 더 무서웠어요. 오후 내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사, 외교부, 심지어 다른 나라 대표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왜 한국입니까?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숫자가 아니라 의도를 캐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깜깜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봤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자료였습니다. 이제는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데이터의 평평한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여전히 흔들림 없는 선이었죠. 하지만 그 선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데이터만으론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장을 봐야 했죠. 저는 공항 관찰 일정을 잡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옆 관찰실에서 이틀을 보내기로 했어요. 첫날 오전 9시, 저는 유리창 너머로 심사대를 지켜봤습니다. 한국인 입국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제 손엔 메모장이 들려 있었죠. 처음엔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죠. 옆줄에선 사람들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더 빨라 보이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인 줄은 그대로였습니다. 누구도 줄을 바꾸지 않았어요.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서류 확인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었죠. 뒤에 선 사람들은 그냥 기다렸어요. 한숨 소리도 불평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메모장에 적었죠. 인내심. 오후 2시쯤 결정적 장면을 봤습니다. 유럽 노부부가 심사대 앞에서 멈칫했어요. 이르는 넘어 보였죠. 심사관이 뭔가 물었는데 부부는 영어를 못하는 듯 했습니다. 손짓발짓을 했어요. 줄이 막혔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럴 때 보통 뒷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줄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3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여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노부부에게 다가갔죠. 심사관에게 뭐라고 말하고 노부부의 말을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여성의 차례는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통역했죠. 노부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성은 미소 지으며 자기 줄 뒤로 돌아갔어요. 심사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흐트러진 게 없었어요. 소란도 지연도 없었죠. 저는 메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적어야 할 단어를 찾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적힌 단어들을 읽었어요. 질서, 인내, 배려. 그런데 이 단어들론 부족했습니다. 제가 본 건 강요된 질서가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가 화면에 떴어요. 평평한 선이 보였죠. 이제 알았습니다. 그 선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요. 숫자 뒤엔 사람이 있었어요. 조용히 줄을 지키고 자기 차례를 양보하고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저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통계의 안정성은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감사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며 안도하고 있었어요. 현장 관찰 자료까지 추가했으니 이젠 반박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역사기록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추가 자료 전달합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문서가 떴죠.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여권 관련 역사기록 1970년대 80년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낯선 내용이 펼쳐졌어요. 1970년대 한국 여권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다는 기록이었죠. 일부 국가에선 입국 제한이 있었고 비자 발급도 까다로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어요. 1980년대 초반 일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문건도 있었습니다. 여권 위조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도 눈에 띄었죠.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화면을 그냥 바라봤어요. 이건 문제가 되겠어. 직감이 왔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죠. 제가 만든 보고서는 현재 데이터에 기반했습니다. 과거는 몰랐어요. 아니, 찾아보지 않았죠. 그게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정책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긴장했어요. 위원들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위원이 문서를 들어올렸어요. 로페즈 감사관, 이 자료 확인했습니까? 역사기록팀 문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받았습니다. 그럼 알겠군요. 과거 한국 여권이 지금처럼 신뢰받지 못했다는 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40년 전 일입니다. 4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인가요? 다른 위원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회의가 담겨 있었죠. 과거가 흔들렸던 나라를 미래까지 믿을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한 답이 없었어요. 현재 데이터는 완벽했지만 과거는 달랐죠. 그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저는 거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들었죠. 제 보고서가 하나씩 부정당하는 걸요. 현재가 좋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 기록이 있는 한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어요. 다시 검토하시죠. 더 확실한 근거를 찾아오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보고서 파일을 열었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료였습니다. 이제는 부족해 보였어요. 현재만 봤지 과거는 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하지? 한국은 지금 신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달랐어요. 그 변화를, 그 과정을 증명해야 했죠. 보고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과거 자료를 덮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약점을 숨기는 건 답이 아니었죠. 이해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를요. 저는 역사기록 보관소에 요청을 넣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인 해외 이주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전부 달라고 했어요. 사흘 후 상자 3개가 도착했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독일 파견 광부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노란 종이에 손글씨가 빼곡했죠.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계약 기간, 귀국 일정, 송금 기록.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계약 종료 후 귀국률이 98%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죠.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약속한 날짜에 돌아갔더군요. 두 번째 상자엔 간호 인력 자료가 있었습니다. 독일 병원에 파견된 간호사들 기록이었어요.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죠. 계약 기간을 지켰고 분쟁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중동 건설 현장 계약서가 쏟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라크. 수만 명이 일했던 곳이었죠. 저는 귀국 기록을 찾아 펼쳤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를 따라갔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 귀국률이 97%였어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5%대였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독일 광부 마이너스 귀국률 98%. 독일 간호사 마이너스 계약 준수율 99%. 중동 건설 마이너스 귀국률 97%. 숫자를 쓰고 나니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먼 나라에서 힘든 일을 했죠. 그런데 약속은 지켰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돌아왔어요. 분쟁도 도망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오렌지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답이구나. 한국의 신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여권 순위가 올라가서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수십 년 전 광산에서, 병원에서, 사막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만든 거였죠. 그들이 약속을 지켰고 돌아왔고 다시 신뢰를 쌓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신뢰는 외교 문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과거의 약점이 아니라 과거의 노력이 현재를 만들었다는 걸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최종 청문회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위원 12명이 앉아 있었죠.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자료를 펼쳤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년 데이터, 현장 관찰 기록, 그리고 과거 계약 이행 자료까지 화면에 띄웠어요. 반대측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죠. 로페즈 감사관, 하나만 묻겠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유럽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과거가 좋았다고 미래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데이터는 추세일 뿐 확신은 아니에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죠. 며칠 밤을 새워 정리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위원들이 눈썹을 치켜 올렸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를 편든 게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검증된 행동 패턴에 자동 통과를 부여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독일 광부 귀국 기록이 나타났죠. 1970년대, 이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지켰어요. 98%가 약속한 날짜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 기록이었어요. 80년대 사막에서 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국률 97%. 분쟁은 거의 없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최근 10년 데이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도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위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죠. 이건 운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행동이 만든 신뢰예요.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국가가 아니라 축적된 기록입니다. 청문회는 그렇게 끝났어요. 위원들은 회의실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승인했어요. 언론도 달라졌죠. 특혜 스캔들이란 제목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검증된 신뢰 실험이란 표현이 나타났어요.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숫자가 이겼습니다. 아니, 숫자 뒤에 사람들이 이긴 거였죠. 시행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우려했던 사건은 터지지 않았죠. 민원도 없었고 외교 문제도 없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챙기며 시계를 봤죠. 6시 40분이었습니다. 공항을 지나쳐 가야 했어요. 터미널에 들어섰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자동 게이트 쪽을 봤습니다. 초록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씩 통과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게이트 앞에 섰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아이는 작은 손으로 파란 여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고 스캐너에 여권을 대었어요. 삑! 초록 불이 켜졌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뛰어가듯 앞으로 나아갔죠. 부모가 뒤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그 작은 손에 쥔 여권 안에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는 걸요. 독일 광산 깊은 곳에서 일했던 누군가의 땀이, 사막 한가운데 건물을 세웠던 누군가의 약속이, 낯선 나라 병원에서 환자를 돌봤던 누군가의 성실함이 층층이 쌓여 있다는 걸요.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초록 불이 계속 깜빡였죠. 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통과는 혜택이 아니었어요. 권리도 아니었죠. 이건 증명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신뢰의 증명이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감사 보고서 파일을 띄웠어요. 커서를 마지막 줄로 옮겼죠. 잠시 생각하다가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통과를 만든 것은 제도가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문장을 쓰고 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일을 하며 많은 나라를 봤지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적은 없었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쌓고, 누군가 지키고, 누군가 이어받아야 해요. 그 긴 시간이 결국 한 아이의 환한 웃음으로 이어진다는 게 저는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신뢰의 무게를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